안녕하세요. 오늘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의 문화사적 이해 강의를 맡은 동국대학교 사학과의 최연식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 그대로 이곳 보현사에 있는 낭원대사 탑비의 한국 문화사에서의 의미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는 신라나 고려 시대에 고승들의 탑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특히 이제 낭원대사 탑비의 특징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승들의 탑비가 언제부터 출현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탑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탑에 대한 비이고요. 탑은 바로 앞 시간에 신용철 선생님께서 강의하셨던 것처럼 고승들이 입적하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그분들의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봉안하는 그런 부도도 역시 탑의 일종이니까 이제 승탑, 탑이라고 하죠. 바로 그 탑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지는 그 탑의 주인공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탑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승려들의 탑비는 현재 확인되는 것은 대체로 4세기경부터 중국의 동진시대부터 그런 승려들의 행적을 기록한 비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가서 고승들의 탑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이미 불교가 들어왔지만 삼국시대 승려들의 탑비는 또는 비는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하고 있는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승려들의 탑비, 고승 탑비 혹은 고승의 비는 모두 이제 9세기 이후에, 즉 800년대 이후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원효 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서당 화상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선종을 가장 이른 시기에 들여왔던 것으로 생각되는 신행선사의 비 두 개가 9세기 초에 고승들의 비, 탑비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당 화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명한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의 이제 별칭이 서당 화상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다른 이름이 서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효 스님은 생mor년이 617년에 태어나셔서 68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사후에 바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실제 확인되는 것은 애장왕 때. 근데 애장왕이 그 왕위에 있던 시기가 800년부터 809년, 즉 9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건립되었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이상 지난 뒤에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건 아마 원효 스님이 돌아가셨을 무렵에는 승려들의 비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다가 9세기에 가서 이제 비로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효 스님의 서당화상비가 만들어진 계기는 당시의 재상이었던 김언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도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흥덕왕이 되는데 이분이 이 재상으로 있을 때에 아마 고선사는 바로 경주에 있던 큰 사찰 중에 하나죠. 지금은 물론 없어졌습니다만은 고선사에 갔다가 고선사 승려로부터 원효 스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에 관한 뭐 이런 기록이 없어서 그런 행적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감동한 바가 있어서 이 김원승이라고 하는 나중에 왕이 되는 분이 적극적인 후원을 해서 아마 그 고선사 승려들과 함께 서로 마음이 맞아서 했겠죠. 후원을 해서 비가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데 현재 이 비는 물론 온전하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대에 이것이 아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부분 확인이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없어진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원효 스님의 그 행적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마 9세기에 들어와서 원효 스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평가, 즉 원효 스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랑 결혼을 하고 환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불교계 내에서는 약간의
좀 뭐랄까 승려로서의 위상에는 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9세기에 와서 원효 스님을 재평가, 다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하고도 관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와 관계에서는 바로 이제 비가 만들어지기 불과한 뭐 20여 년 전입니다만은 779년에 일본의 신라의 사신이 일본에 갔는데, 신라의 사람들이 갔을 때 당시 일본의 재상이 그 사신 중에 원효 스님의 손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기가 뭐 당시 일본에서도 불교가 성행했으니까 뭐 귀족이라든지 고위 관료들도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기가 젊어서부터 원효 스님의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을 했는데, 그 손자가 신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 너무 반갑다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보냈고,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신라에서도 또 원효 스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9세기 초에 원효 스님의 비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현재 확인되는 우리나라 승려들의 비 중에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약간 뒤죠. 813년에 신행선사의 비가 지금 산청, 경상남도 진주 위쪽에 있는 산청의 단속사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비는 현재 실물은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이 비의 탁본이 몇 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체 비의 형태로 된 탁본도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보는 것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은 그 탁본을 잘라가지고 첩을 만든 이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탁본을 첩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그 내용보다도 이 글씨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 글씨가 굉장히 글씨체가 좋고 하니까 후대, 특히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글씨에 대한 관심에서 이 탁본을 만들었는데, 다만 그렇게 만들어 놨던 덕분에 이 신행선사의 비의 내용이 현재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당화 상비는 조금 없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내용 자체로는, 실물은 전혀 전하지 않지만 내용 자체로는 가장 온전하게 전하는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13년에 건립됐고요. 이것은 바로 신행선사의 제자였던 삼륜선사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스승의 행적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스승의 현창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신행선사 영정도 만들고 조상화도 만들고, 또 그때 바로 부도, 승탑이죠. 탑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탑과 함께 그 탑비, 그 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를 함께 만들었던 겁니다. 다만 역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뭐 재물이 필요하니까요. 이때에도 당시 재상이었던 김헌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나중에 국왕이 되는 그 희강왕의 아버지, 본인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왕실 내에 그 국왕과 가까웠던 그런 위상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분의 후원을 받아서 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9세기 초에, 현재 확인되는 것으로는 9세기 초에 처음 그 고승들의 탑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나 실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 밖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유명한 원효 스님과 함께 아주 유명한 의상 스님의 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삼국유사의 그 의상 스님에 대한 기록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부석 본비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부석에 있는 비. 그런데 이 부석은 물론 부석사, 의상 스님이 본인이 만들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그 공부했던 그 부석사에 있던 비니까 아마 의상 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뭐 실물은 물론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삼국유사에 전하는 내용 이외에는, 아주 간단한 내용 이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비였는지 또는 어떤 성격의 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제 비슷하게 의상스님보다 조금 후배인데요. 역시 그 의상스님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유학해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던 승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가랑사, 이 가랑사는 지금의 이제 김천 쪽에 있는 사찰입니다. 이 가랑사에서 활동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절을 만들고 거기서 제자들을 기르고 활동했었는데 역시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이 승전 스님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가랑사 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인용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의상 스님이나 승전 스님도 입적한 후에 그 제자들이 본인들이 활동하던 사찰에 그런 비를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마도 그 사찰에서 활동했던 문도들이 아까 그 삼륜선사가 그 신행선사 비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 스승의 행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탑비를 만들고 아마도 그럴 때 역시 이 탑비를 만들 때에도 일정한 뭐 중앙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후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의 비는 아까 봤던 원효 스님이라든지 신행선사 비보다 조금 일찍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8세기에 이분들의 입적 연대라든지 또 이분들이 이제 문도들이 8세기 후반이면 상당히 중요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승들의 비는 신라 하대에 일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라 말기에 가게 되면 아주 단기간에 많은 비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9세기 중엽 이후에 가게 되면 아까 9세기 초에 원효 스님의 비라든지 신행선사 비 겨우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9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많은 비들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신라말 고려초 그 연대로 보게 되면 870년부터 970년까지의 한 100년 사이에 많은 고승들의 탑비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확인되는 우리나라 고승들의 탑비가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그 확인되는 고승들의 탑비가 한 70에서 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과 870년에서 970년까지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30여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대비한다고 하면 이 시기 신라 말에서 고려 초가 아주 많은 그 고승들의 탑비가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어떤 탑비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탑비가 많이 만들어진 것은 공교롭게도 바로 우리나라의 선종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정착되는 것하고 시기가 겹칩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종이 아까 신행선사도 물론 8세기에 활동하신 분이지만 선종이 들여왔다고 했는데 그때는 선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종이 잘 퍼지지도 않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840년대 이후가 되면 갑작스럽게 많은 그 선사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유학 갔던 많은 승려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선을 배우고 귀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활동을 하고 그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전국 곳곳에 선종 사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선종 사찰들이 생겨나는 것하고 이 고승들의 탑비가 만들어지는 것이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고승 탑비는 그런 점에서는 선종과 상당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전국 곳곳에 이제 새로운 사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요 사찰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수도인 경주 근처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다음에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그 사상이니까 기존의 그 중심지인 경주에는 잘 자리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경주에는 기존 불교, 이른바 교학불교를 하던 분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선사들이 경주에 갔을 때는 많은 반발이라든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서 신라 말에 생겨난 선종 사찰들은 대부분 외곽지대에
생겨나고 또 거기에는 이제 지방 세력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아까 봤던 8세기나 이럴 때 만들어졌던 사찰들은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찰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9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 하대에 중앙 정권은 점점 약해지고 지방 세력들이 득세하니까 그런 것하고 관계해서 지방의 사찰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지방 세력가들이 후원하고 그것은 이제 선종 사찰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고요. 바로 그럴 때 그 새롭게 만들어진 선종 사찰에서 아까 의상이나 승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도들이 우리 이 스승을 현창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 사찰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사상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선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불림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어떤 경전의 해석 같은데 얽매이지 말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승려가 뛰어난가 하는 것이 교학불교 같으면 이제 이른바 교학적인 저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론적인 걸 가지고 서로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선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고 하는데 마음은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선종에서는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이었다라고 하는 계보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대한 분의 인정을 받은 제자라고 하면 뭔가 더 권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선종의 경우에는 계보를 내가 어느 스승의 제자이다. 우리 스승이 누구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니까 바로 그런 과정에서 자기 스승의 업적을 기록하는 비가 더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신라말 고려초의 탑비는 그 전까지하고 또 차이라고 한다면 아까 봤던 뭐 서당화상비라든지 신행선사비 할 때에는 거기에는 그냥 뭐 문도들이 어떤 귀족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 말에 만들어진 탑비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대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이 탑비는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탑비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탑비 건립의 난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통제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이 인정했다. 그만큼 이분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권위랄까 이런 걸 높여주기 위해서도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마 국왕이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어떤 승려가 입적했을 때 이 승려 위대하신 분이니까 탑비를 만들어줘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관례로 굳어져 가지고 다음에는 그 탑비를 만들려면 국왕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도들이 자기 스승의 행적을 기록해서 그걸 행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국왕에게 제시하면서 탑비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왕이 허락을 하는데 그냥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 돌아가신 승려에게 시호라고 하는 건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을 이름을 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뭐 충무공 이런 것들이 다 시호입니다. 승려들의 경우에도 무슨 대사 뭐 이런 식의 시호를 내리고 그와 함께 그분의 유고를 봉안할 그 부도, 그 승탑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낭원대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낭원대사의 낭원이 시호고 뒤에 붙는 오진탑비의 오진이 바로 탑호가 되는 겁니다. 탑의 이름을 내려주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호와 탑호를 받고서 부도라든지 탑비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탑비, 승탑도 그렇겠습니다. 특히 탑비는 공적 기념물, 왕이 허락한 정부에서 만드는 공적 기록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자들이 작성한 행장이지만 실제 비문은 국가의 아주 대표적인 문의, 그걸 보통 문한관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의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문한관들이 있는데 그 문한관들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한관 중에서도 아마 가장 문장을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870년에서 970년까지 많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탑비 건립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도 신라말 고려초에는 혼란기니까 어떤 정부의 힘도 약하니까 불교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포용적인 자세, 그러니까 아마 요청을 하면 많이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정부 힘이 강화되니까 약간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나 다 해주진 않겠다. 특별히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칙은 왕사나 국사로 인정된 사람들만 그 탑비 건립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살아있을 때 왕사나 국사가 된 사람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입적한 후에 제자들이 우리 스님은 굉장히 위대하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만들어 줄 때 항상 먼저 왕사나 국사로 추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에 만들어지는 최초의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선종 승려의 탑비는 그 곡성 태안사에 있는 적인선사 조륜청정 탑비. 이 적인이 시오고 조륜청정이 타포겠죠. 남아 있는데 이것은 현재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겁니다만은 사실은 이 비석의 아랫부분 귀부하고 윗부분 이수는 당대 거지만 중간에 있는 이 비석 자체는 후대에 맞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탁본이 온전하게 남아서 그 탁본을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872년에 건립된 현재 전하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문을 지은 사람은 당시 아마 문안관이었던 한림랑 최하. 그 다음에 쓴 사람은 중사인 요국일. 이 요국일은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명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글씨를 썼다 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적인선사 탑비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종선 즉 8세기 중엽에 처음 우리나라 이제 선종을 본격적으로 전한 현재 조계종의 종조로 전해진 도희 스님이라든지 또는 비슷하게 활동했던 홍척 이분은 실상사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이분들의 탑비도 건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물이라든지 내용이 전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당집이라고 하는 선종의 역사책에 보게 되면은 도희 스님의 탑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리산 실상사에 가게 되면은 증각대사 탑비 이게 바로 홍척 스님의 탑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적인선사 탑비처럼 그 아랫부분 귀부, 윗부분 이수는 전하는데 비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탁본도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언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뒤에 보겠습니다.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그분의 활동 시기를 보면 이 홍척 스님의 탑비인 증각대사 탑비가 당연히 먼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립 시기는 현재 알 수 없고 내용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이 선종승려 탑비 중에 온전하게 전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보림사에 전하는 보조선사 창성 탑비입니다. 이건 이제 귀부 이수뿐만이 아니라 비신까지 온전하게 전하는 건데 이건 884년에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제 김영이라고 하는 당시에 문안관이 지었고요. 이 비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글씨를 두 사람이 나눠 썼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앞에 7줄은 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뒷부분은 갑자기 김원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좀 특이한 그런 사례입니다. 가장 실물로는 전체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비입니다. 그래서 이 고승들의 탑비는 아까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 받침을 이제 귀부라고 하는데 귀는 이제 거북이 뜻입니다. 거북이. 부는 받침 이런 뜻입니다. 거북 받침. 우리말로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비문을 새긴 비신, 비의 몸, 비몸이죠. 그리고 윗부분이 이제 비석의 덮개, 그건 이수인데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용머리 이런 뜻입니다. 용처럼 생긴 머리 부분, 그래서 이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귀부는 글자 그대로 원래는 이제 거북 받침이니까 거북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원래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졌던 건데 중국 탑비의 귀부는 실제로 거북이 모양입니다. 머리도 거북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후대 중국 사람들이 설명하기는 이 거북이는 형태는 거북이지만 원래는 용의 일종인 비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희는 용의 일종인데 힘이 세고 또 이 특징이 무거운 거를 짊어지는 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고대 전설에 이 세계, 이 지상을 그 거북이, 뭐 원래 자라죠. 자라가 짊어지고 있다 이런 게 중국 고대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자라가 이제 대지를 짊어지고 있다가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라가 이제 걸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면 이 대지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지진이 나는 게 바로 이 자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고대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세계관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위에 짊어진 비신이 말하자면 대지, 그 아래에 거북이가 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탑비의 귀부, 특히 신라나 고려시대 탑비의 귀부는 대부분이 머리가 용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건 중국의 탑비입니다. 전형적인 중국의 탑비인데 이건 뭐 거북이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건 우리나라 고려시대 탑비인데 뭐 측면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가미 모습이라든지 또 위에 머리에 뿔이 났다든지 또 코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용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귀부는 중국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생겨났을까 궁금한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처음 만들어진 탑비는 중국 거와 같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실상사의 증각대사 탑비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거북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뒤에 보이지만 이수도 중국 이수 형태입니다. 뒤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가 아까 보셨던 그 적인선사 탑비 또는 보조선사 탑비부터는 용의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건 바로 낭원대사 탑비인데 낭원대사 지금 여기 보현사에 낭원대사 탑비도 당연히 용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바뀌었을까는 뭐 다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뭐 불교에서 용을 신성시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아까 중국에서도 그게 형태는 거북이지만 사실은 용이다. 뭐 이런 거랑 보면 그런 용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이건 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모습을 한 머리 장식인데 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하나입니다. 근데 뿔이 없는 용 이렇게 중국에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뿔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작은 용. 그래서 이제 새끼용이나 즉 어린이 용이나 아니면 여성용 이제 이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이제 이무기가 사실은 이 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이 못된 게 이무기다 하는 게 아마 이 이를 이제 우리식으로 풀이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통 이수에는 여러 마리의 그러니까 작은 용들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보주를 희롱하는 모습이 새겨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수의 탑비의 특징 중에 어떤 기능의 하나는 그 이수의 가운데에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액이라고 해서 비석의 제목을 쓰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비석의 제목을 쓰고 보통 여기에 제목은 이제 전서로 아주 오래된 한자체인 전서로 쓰기 때문에 전액이라고 불리고 바로 이 제액, 즉 전액 위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주가 조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수도 중국하고 우리나라 탑비의 이수가 다릅니다. 중국의 이수는 용의 머리가 다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주는 위에 있지만 전액 위에 있지만 용들이 아래를 향해서 사실은 용들이 별로 보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탑비의 이수는 용들이 사실은 머리를 위로 향해 가지고 보주를 향해서 지금 오른쪽 건 낭원대사 탑비엔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이건 이제 거돈사의 탑비입니다. 거돈사건은 용들이 서로 보주를 향해 머리를 하고 서로 마치 누가 보주를 차지할 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탑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중국 거의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신라 말부터 이제 탑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중국하고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이것도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확실한 이유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당시 사회적 또는 불교적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신은 이제
비문을 쓰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제일 앞에는 탑비의 이름, 명칭, 그 다음에 찬자, 쓴 사람, 이제 지은 사람이죠. 서자, 글씨를 쓴 사람, 그리고 이제 본문의 순서로 구성이 되고 명칭은 항상 무슨 탑, 아까 탑호 말씀드렸죠. 무슨 탑, 비명, 병서 이렇게 쓰입니다. 왜 비명, 병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비문은 서문하고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은 바로 그 고승의 행적 또는 사상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산문으로 기록하는 거고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서문의 내용에 의거해 가지고 고승을 칭송하는 운문의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문을 쓰고 그에 기초해서 운문의 시를 이렇게 명을 지죠. 그래서 비명, 병은 함께 이런 얘기죠. 비명과 서가 같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문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것은 당시 아주 대표적인 문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의 뒷면, 이제 보통 음기라고 하는데 뒷면에는 아무 글씨를 원래는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부 탑비의 경우에는 뒷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본문과는 관계없이 앞에 본문과는 관계없이 뭔가 부가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이제 건립 과정 또는 건립에 관련된 무슨 기록이라든지 문서가 있을 때 그걸 적기도 하고요. 뭐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스님의 제자라든지 어떤 제가 신도들의 명단 또는 당시 사찰의 책임자 또 이걸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어떤 관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에는 음기가 있고요. 거기에는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당시 사찰의 승려의 대표 또 강릉 지역의 관료들의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은 이 낭원대사 오진탑비는 건립 과정은 아까 신용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개청 스님은 930년에 입적하시는데 원래는 이분은 강주, 지금의 경상남도 서부 지역입니다. 진주와 그 주변 지역인데 그곳 출신이시고 어려서 화엄사에서 출가, 유명한 화엄사입니다. 출가하셔서 화엄학을 공부하시다가 25살에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아서 승려가 돼서 금산, 이게 아마 지금 남해 군인 것 같습니다. 금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그 뒤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바로 강릉 지역에 굴산사로 찾아와서 범일 스님 문화에서 수학을 하다가 범일 스님이 입적하신 다음에 바로 이곳 보현사로 와서 머무르셨습니다. 이 보현사는 당시 강릉의 실력자였던 민규 알찬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분이 초청을 해서 여기 머무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유명해지니까 당시 강릉 지역 전체의 어떤 지배자, 세력가였던 왕순식이라고 하는 분이 후원을 하면서 강릉 성내의 사찰에 가서 머물고 그때 신라 왕씨라고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신라 왕이 뭐 여러 선물도 보내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만년에는 다시 이곳 보현사에 들어와서 계시다가 930년에 입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탑비를 건립한 것은 입적하시고 10년이 지난 940년 7월에 만들었고 그 과정은 아까 한 것처럼 문도들이 건립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구상국을 통일한 뒤니까 고려 태조에게 요청을 했고 고려 태조가 시호와 탑호를 하사하고 또 당시의 대표적 문안관인 최원희란 분에게 비문을 지으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낭원대사는 고려 태조하고는 직접적인 인연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준 걸 보면 아마 역시 당시 강릉 지역의 실력자였던 왕순식이라고 하는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왕순식은 후삼국 통일할 때 굉장히 많은 기여를 고려 태조를 도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바로 고려 건국 직후에 이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고승으로서의 위상 있었고 그걸 왕순식이라는 분의 추천에 의해서 이 탑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사람도 아까 음기에 나왔습니다. 좀 지금 자세히 보면 거기에 먼저 당시 보현사의 대표자 거기에는 이제 그 네 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원주 오늘날 뭐 주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순예 그 다음에 전좌 당시 사찰 행정을 담당하는 석초 스님 그 다음에 도윤학 영적 스님, 그 다음에 사승, 실무를 담당하는 스님 이렇게 네 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당시 강릉 지역의 관반이라고 그래서 강릉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6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특히 주목되는 건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도령인 좌승왕예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마도 왕순식과 같은 집안 사람인 것 같고요. 당시 강릉 지역의 어떤 실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 비의 건립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의 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헌이라는 분인데 이건 앞에 강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신라말 고려 쪽 원래 신라에서 벼슬 하다가 신라가 고려에 귀순할 때에 같이 귀순해서 신라말 고려초에 만들어진 탑비의 대부분 특히 고려초에 만들어진 탑비는 다 이분이 비문을 지었던 그러니까 아마 가장 유명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것이 현재 10점이 있고요. 또 이분이 글씨를 쓴 것이 1점. 근데 이거 낭유화상 탑비인데 그거는 최치원이 지은 겁니다. 그것에 글씨를 이분이 썼는데 그 비에 보게 되면 자기가 최치원의 종제, 즉 사촌 동생이다.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행만 또 쓴 게 하나 있는데 진경대사 탑비. 근데 그 비의 탑비는 당시 신라 왕이 비문을 지은 겁니다. 거기 이제 제목만 썼고 또 음기만 또 쓴 게 있습니다. 이건 료대사 탑비라고 고려가 후삼국 통일한 직후에 짓는데 이 비는 원래는 후삼국 통일 이전에 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후삼국 통일 이전이기 때문에 또 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왕건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록이 실제 이름대로 돼 있으니까 고려 건국한 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내용을 형식은 옮기지만 거의 이 비문과 같은 그런 거를 이분이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은 10점의 비문 중에 난공대사비하고 낭원대사비를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분들은 둘 다 범일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법형제입니다. 난공대사가 조금 선배인데요. 근데 난공대사비는 최헌이가 신라에서 벼슬할 때 지었던 거고 낭원대사비는 고려에서 벼슬할 때. 그러니까 가장 이른 시기에 난공대사비를 짓고 가장 뒤쪽에 낭원대사비를 지었습니다. 이 비문을 쓴 사람은 구족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행적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또 다른 법경대사비라든지 광자대사비의 글씨도 썼는데 이 법경대사비에는 이분의 성이 같은 발음은 똑같은 구인데 한자가 다른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 고려 초에 사람들의 성씨를 어떻게 썼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낭원대사 탑비에는 이 비문을 새긴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임문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관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장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이 있고 한 걸 보면 속인 장인인데 보통 신라 때 고승들의 탑비는 스님들이 새겼습니다. 승려장인. 근데 고려 때는 이런 속인들도 새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른 탑비에 보게 되면 또 이제 다른 장인들의 이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습니다. 대경대사 탑비에는 최문윤, 또 성각대사 탑비에는 김문윤. 그래서 당시 이런 새기던 사람들의 이름은 이런 이름을 쓰던 건지 아니면 혹시 이게 같은 사람이 성을 바꿔 표현한 건지 약간 궁금합니다만 저희가 뭐 현재 확인할 수는 없죠. 하여튼 재미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이분이 새겼는데 여기에 약간 비문을 새기다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기다가 글씨를 틀려가지고 고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9월 20 여기 보면 원래 9월 24일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사자를 했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씹을 하고 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죠.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 여기는 학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리 학이죠. 거북이 학할 때 학인데 그 아래 글자 유자를 먼저 새겼다가 다시 고쳐서 그래서 글씨가 그냥 보면 무슨 글씨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갈지자 천지성해야 되는데 역시 아래 글자를 먼저 성자를 새겼다가 지우고 다시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백성민자인데 획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이것도 실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피휘라고 해서 옛날에 황제나 왕의 이름은 이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글자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그 이세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민자는 이렇게 글자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휘의 모습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원대사 탑비의 하나의 특징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하고 개인적 친분이 없는데 지역 실력자와 관계 때문에 만든 뭐 그런 점에서는 당시 강릉을 대표하는 탑비라고 볼 수 있고요. 더 그런 건 좀 궁금한데 이 탑비에는 이수 부분에 제액이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낭원대사 탑비 정면인데 제목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건 아까도 나왔던 그 원주의 거돈사에 있는 탑비인데 여기는 여기도 제액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제액을 원래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액난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아마 새기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낭원대사 탑비는 이수를 만들 때부터 제액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랬던 건지 이것도 좀 아주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제액이 표시가 안 된 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찬자, 최원희의 관직을 새겼는데 이게 조금 혼란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제가 색깔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수 집사시랑이라든지 사자금어대는 최원희가 신라 때 받았던 관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고려 때 받은 관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써줄 때 신라 때 받은 건 신라 거, 고려 때 건 고려 때 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섞여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검교상서 좌복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띄었었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두 개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검교상서 좌복야는 이게 하나의 관직입니다. 근데 하나의 직책을 중간에 신라 관직을 넣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인 건지 의도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조금 특이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탑비의 이제 내용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엄천사 관단에서 수계했다. 엄천사라고 하는 건 이제 경상도 지역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관단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승려들이 정식으로 수계받고 스님이 될 때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곳에서 하는 건데 그 엄천사 관단은 이 낭원대사 탑비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말에 그런 관단 사찰이 어디 있었나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자료가 되는 거고요. 또 아까 금산, 지금의 남해에서 수행했다고 해서 남해 지역의 어떤 불교에 관한 거의 유일한 신라 때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문에 보게 되면 자기 스승이었던 통효대사 범일 스님의 승탁과 탑비를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물론 당연히 뭐 당신은 신라 때니까 신라 왕의 허락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범일 스님의 탑비도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승탑만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보현사입니다만은 이 탑비에 보게 되면 제목에 지장선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탑비를 만들 때는 이 절의 이름이 지장선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지장선원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장보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하나 그냥 주목되는 것은 이 낭원대사의 스승인 범일 스님이 중국에 유학했을 때에 서당 지장이라는 분에게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원대사는 중국의 지장 스님의 손제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그런 그 스승의 스승인 지장 스님을 염두에 둔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음기에 나왔던 도령 좌승 왕해라고 하는 이 왕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분의 딸이 태조의 왕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왕비 이름이 대명주원 부인. 이 대라고 하는 건 이제 대소, 아마 이 강릉 출신의 왕비가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분해서 대명주원 부인인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이분은 후삼국 통일할 때 후백제 정벌할 때 왕순식과 함께 명주의 군대를 이끌고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왕순식의 아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강릉 지역의 유력자니까 후삼국 통일 후에 통일 직후에 즉 이 비가 만들어질 때는 강릉 지역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왕순식은 은퇴를 했다든지 하고 실질적 책임자였고 이분이 이 낭원대사를 후원해서 이 탑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낭원대사 탑비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전에 질문이 저한테 2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탑비가 어떤 사찰의 위상이나 문도의 권리 이런 거를 드러내는 성격이 있다. 제가 이제 미리 보내드린 발표문에 그런 걸 했더니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보현사는 그렇죠. 보현사는 입구에 낭원대사 탑비가 서 있습니다. 부도는 이제 사찰 뒤에 있어서 서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 탑하고 탑비는 세트니까 뭐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실은 승탑은 좀 산 위에 멀리 있어서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일부러는 잘 가지 않죠. 그에 비해서 이제 탑비가 사찰 앞에 세운 것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도록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또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 아마 여러 곳에 있을 겁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여주에 이제 고달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절터만 남아 있는데요. 고달사지 거기에도 이제 신라말 고래초에 만든 승탑이 현재 2개가 남아 있고 그 앞에는 큰 비석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사찰 입구 사찰 들어간 입구에는 비가 있고요. 이건 고려 초에 만든 겁니다만 975년에 만든 건데 그 다음에 승탑은 이 보현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절 뒤쪽으로 한참 걸어 올라가면 방향도 비슷해요. 서북 쪽에 걸어 올라가면 승탑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승탑이 이렇게 산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뭐 탑과 탑비가 같이 있지만 승탑이 좀 외떨어져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탑비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내용이니까 입구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유명한 그 봉암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암사도 탑비는 사찰 뭐 현재 약간 옮겨졌겠습니다만은 사찰 입구 쪽에 있고 그 승탑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죠.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낭원대사가 이제 엄천사 관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근데 이 엄천사는 함양, 경상남도 지리산 함양에 있는데 왜 이 낭원대사가 사굴산에 속한 사람, 즉 강릉에 속한 사람인데 그렇게 멀리서 받았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낭원대사의 행적을 출신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낭원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때 강주, 지금의 이제 경상남도 서쪽 지역이거든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함양은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출신지는 경상남도 서쪽 지역이고 어려서 그쪽에서 승려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구족계 받고 활동한 곳이 남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상남도 서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 범일 스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강릉 지역에 있다. 그래서 강릉 지역으로 옮겨와서 그 뒤로는 한번 이쪽으로 오신 뒤에는 뭐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신라 왕이 경주로 초청했지만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강릉에서 활동했죠. 이것은 아까 잠깐 나왔던 그 같은 범일 스님의 제자였던 낭공대사하고 다릅니다. 낭공대사는 이 낭원대사보다 조금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 낭공대사는 나중에 신라 왕실에 초청하니까 경주에 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셔서 그분의 탑비도 경상도 지역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때 아까 나왔던 최원희가 신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탑비를 만들었는데 이 낭원대사 이분은 이곳 강릉 출신은 아니지만 한번 이 강릉에 오셔서 활동하신 뒤로는 계속 입적하실 때까지 신라 왕실의 초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활동하셨던 어떻게 보면 출신지는 이곳은 아니지만 가장 강릉을 대표하는 승려였고 그래서 그 나중에 강릉의 세력가들 왕순식이나 왕의 이런 분들이 후삼국 통일 이후에 고려 조정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왕건도
직접적인 관련은 뭐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분의 탑비를 만들도록 허락을 했던 게 아닌가, 허락을 하고 후원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사와 낭원대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넓어졌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